피노미나에서는 결국은 뭔가가 이제 이동, 트랜스퍼 되는 거를 이제 다루는데, 트랜스퍼라는 거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뭔가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동하는데 이제 트랜스포트 피노미나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은 뭘 이동시키는 거냐? 그래서 모멘텀이나 에너지 혹은 매스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우신 거는 그 대상이 모멘텀인, 그래서 유체역학의 주제는 저 모멘텀의 트랜스포를 다루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케이. 근데 쟤네들이 왜 움직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돼. 그러면 결국은 뭔가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열 에너지가 전달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디는 온도가 높고 어디는 온도가 낮은 어떤 편차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차를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concentration의 difference, 어떤 농도의 차이. 그러니까 단순히 온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물론 이제 온도라는 게 직관적이고 쓰기는 쉽지만 온도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온도가 뭔가 에너지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 대표 변수이긴 하지만 온도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온도의 차이를 어떤 형태로 에너지 농도, 에너지 컨센트레이션의 차이로 표현할 거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다뤄볼 거고요. 물론 이제 매스 같은 건 좀 더 명확하죠. 농도, 어떤 특정 물질의 농도의 차이가 있으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뭔가 확산이 이제 일어날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빙 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차이라는 게 심지어는 확산이나 전도 같은 그런 디퓨전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류에 의해서도 전달이 되잖아요. 열 에너지나 물질이. 근데 대류가 되더라도 이 농도 차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뭔가 전달이 안 돼요. 가령 100도짜리 그 뜨거운 공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뭐 한 20도나 0도 차가운데 얘를 이 공기를 불어주면 100도에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차가운 쪽으로 전달이 되지만 100도짜리 공기를 100도짜리 그 방에다가 때려 넣는다고 해서 100도짜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온도가 같으면 백날 때려 넣어 줘봐야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 시스템에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빙 포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되느냐라는 거를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으로 우리가 기술할 때 꼭 필요한 양이 이 두 가지예요. 플럭스와 디퓨지비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열미불진서 전달 수업을 들으시고 그래도 이 수업에서 이것만큼은 건졌다, 혹은 이 수업에서 꼭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것만큼은 이제 제대로 좀 이해하고 그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 두 가지예요. 플럭스가 뭔지, 그리고 디퓨지비티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쟤네들 갖고 내가 주변에 있는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수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이번 학기 동안 좀 더 제대로 한번 같이 배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트랜스포트 피노미나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단위 시간당 혹은 단위 뭐 면적당 얼마만큼의 양이 전달되느냐 하는 거예요. 전달이라는 건 결국은 농도 차가 있는 두 지점 사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농도가 어떤 에너지라든가 물질 혹은 모멘텀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얼마만큼 빨리 전달되느냐 하는 거를 단순히 이제 그냥 제가 말로 하듯이 이렇게 정성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한 수식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양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양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게 결국은 뭐다? 이 플럭스와 디퓨지비티를 이용을 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농도, concentration 혹은 density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만 density 혹은 농도, 뭐 mass density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density죠. 밀도. 밀도는 어떻게 정의하죠, 여러분? 밀도. 어떤 물질의 밀도는 해당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꾸로 질량을 그 질량을 해당 그 질량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mass density라는 거는 mass를, 그러니까 density라는 말이 붙으면 뭐예요? 앞에 있는 녀석을 뭘로 해라? 부피로 나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ss density 혹은 mass concentration으로 쓸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density하고 concentration을 혼용해서는 잘 안 쓰는데 약간 구분해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두 개를 약간 혼용해서 쓰니까 density라고 하든 concentration이라고 하든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ass density 밀도라는 거는 mass를 이제 볼륨으로 나눈 거고, SI 유닛으로 뭐 표현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 되겠죠. 얘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스칼라 양이에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없죠. 그냥 밀도가 방향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참고로 이 밀도 mass density는 intensive variable인가요? extensive variable인가요? intensive라는 거는 더할 수 없는 양을 얘기해요. 밀도 같은 거. 물의 밀도가 1인데 그러면 물의 밀도 1하고 또 다른 물 1을 합치면 밀도가 2가 되진 않잖아요. 여전히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양을 더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이제 단위 뭐당 부피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게 intensive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이런 density는 대표적으로 intensive variable이죠. 그럼 extensive variable은 뭐예요? 더할 수 있는 양, 질량 같은 거. 1kg 더하기 물 1kg 더하기 물 1kg는 1 플러스 1 해서 2kg가 나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수나 이런 것들을 양을 다루실 때 이 녀석이 이제 인텐시브 양인지 혹은 익스텐시브 양인지를 좀 보시면서 구분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mass density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럼 얘를 좀 더 확장해서 에너지 덴시티 뭐 많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에너지 덴시티는 어떻게 정의가 할까요? mass density처럼 에너지를 어떻게 해당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볼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 덴시티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유닛을 써보면 SI 유닛으로 했을 때 에너지 유닛은 줄이고 부피는 미터 3승이니까 줄 퍼 미터 3승. 얘 역시 뭘까요? 스칼라 양이에요. 그냥 뭐 크기만 있죠. 마지막으로 모멘텀 덴시티, 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뭐 같은 그 맥락에서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 모멘텀 덴시티라는 거는 모멘텀을 볼륨으로 나눠, 부피로 해당 어떤 모멘텀을 가진 녀석의 그 부피로 나눈 건데, 근데 얘는 보시면 모멘텀이 뭐죠? 모멘텀이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보통 P라고 보통 써. P는 mv거든요.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건데, 이 속도라는 양이 보통 크기만 있지 않잖아요. 속도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방향이 있어서 얘는 스칼라 양이 아니고 어떤 양? 벡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벡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나,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서 이 양을 좀 플럭스를 설명할 때 좀 필요해서 미리 좀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플럭스에 대해서 한번. 플럭스가 뭐죠, 여러분? 플럭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당 면의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예요? 플럭스도 인텐시브 베리어블이에요. 더할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래서 더하려면 거기에 면적을 곱해서 단위 시간당 레이트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플럭스를 가진 어떤 녀석이 어떤 A라는 면적을 통과할 때 전체 그 전달되는 전체 양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플럭스 곱하기 해당 면적을 해주면, 그러면 플럭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이니까 면적을 곱해줘 버리면은 얘는
전체 시간 단위 시간당 이동된 전체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플럭스라는 거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이 양이다. 그럼 매스 플럭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매스 플럭스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매스가 전달이 되는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만큼 전달되는 양이냐 하는 거를 매스 플럭스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위아래에다가 길이를 곱해줘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길이를 곱해주고 여기도 길이를 곱해주면 밑에 있는 길이하고 면적하고 곱하면 뭐가 되죠? 그게 부피가 될 거예요. 그죠? 미터의 3승이 되니까 이게 미터 제곱 미터니까 미터 3승 돼서 볼륨이 되고 위에 있던 요 길이하고 시간하고 하면 얘가 뭐예요? 속도가 나오겠죠. 결국은 매스 플럭스는 어떤 매스를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양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얘를 약간 살짝 달리 보면 얘는 매스 단위 얘가 뭐죠? 매스 퍼 볼륨이 매스 덴시티잖아. 매스 덴시티 곱하기 속도의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플럭스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벡터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 그러니까 플럭스는 어디서 어디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통과한 양인데 전달되는 양인데 걔는 이제 뭔가 방향이 필요하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위에서 아래냐 이렇게 방향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이것만 봐도 이 플럭스는 결국은 속도, 덴시티 곱하기 속도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같이 컨벡티브 플럭스를 계산할 때 요걸 그냥 가져다 써요. 제가 요 설명을 따로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따라가시다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갑자기 좀 막히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열 전달 내용도 그렇고 물질 전달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앞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혹시라도 이게 컨벡티브 플럭스를 정의할 때 갑자기 그냥 거기서 어떤 설명 없이 컨벡티브 플럭스는 매스 덴시티 곱하기 벨로시티니까 뭐 이렇게 되나 로 V 뭐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이게 왜 컨벡티브 플럭스가 되는 거지? 라고 의아해하시면 그때는 이제 여기로 오셔서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매스 플럭스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속도가 벡터니까 얘는 매스 플럭스는 벡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플럭스 양은 우리가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너지 플럭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떤 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제 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양인데 마찬가지로 위아래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얘도 마찬가지 에너지 덴시티 곱하기 벨로시티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표현을 우리가 하죠. 에너지 덴시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온도가 아니죠. 온도 자체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온도를 가지고 에너지 덴시티 형태로 만들려면 그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로 CP 델타 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로 CP. 그러니까 밀도하고 피 커패시티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찬찬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거 곱하기 이제 속도가 되면 그 이제 컨벡티브 에너지, 서멀 에너지 덴시티가 됩니다. 어쨌든 얘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럭스라는 게 어디서 어디로 이제 전달되는 양이니까 뭔가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양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제일 어려운 모멘텀 플럭스 좀 잘 쓰지는 않지만 좀 똑같은 의미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앞에서 모멘텀 덴시티가 뭐라고 했다고요? 벡터였어요. 얘도 벡터. 벡터 곱하기 벡터는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그냥 다 또 다른 두 개의 수직한 어떤 또 다른 벡터인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곱하기라는 거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그럼 보통 이제 다이오드 형태로 들어가서 이 경우에는 그래서 텐서가 돼요. 텐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벤-스톡스 방정식에서 보시면 이 항 기억나세요? 요 항이 아니구나. 그레디언트 V항. 그레디언트 V.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 플럭스에 해당돼요. 네, 저기 이제 V를
다 타기 전에 그레디언트 V.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V하고 그레디언트 V의 트랜스포즈 뭐 이런 양을 여러분들이 다루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멘텀 플럭스는 사실 텐서 양이 돼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유체역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텐서의 그 플럭스를 다뤄야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되게 힘들어졌던 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텐서 이런 거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유체역학이든 열전달이든 물질 전달이든 크게 보면 어떤 뭔가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다.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른 형태가 더 추가가 되지만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컨벡티브해서 대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디퓨지브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뭐 열 전도에서 전도 혹은 확산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캐리어 플루이드 뭔가 이제 흐르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달되는 메커니즘하고 이제 몰레큘러 레벨에서 직접 그 분자하고 분자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부분보다는 이번 학기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 디퓨지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얘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대류라는 게 항상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항상 존재. 그 얘기는 어떤 온도차 혹은 농도차가 있는 시스템에서 전도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농도 차이가 나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혹은 온도 차이가 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나 매스는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퓨지비티의 그 유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거 이제 따라오실 때 이게 보면 이 점으로 표시한 거는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이에요. 저 점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매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플럭스라는 건 어떤 양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디퓨지브 플럭스라고 해서 확산이나 전도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그 플럭스를 내가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디퓨지비티라는 거는 결국 이런 디퓨지브 그 트랜스포트가 일어날 때 그러면 일종의 비례 계수 혹은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디퓨전 혹은 확산이나 전도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덴시티의 차이가 여기서 세모는 그러니까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덴시티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100도, 0도 이렇게 온도 차가 나는 두 물질을 근처에다 두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어떤 열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얘가 100도, 0도가 아니라 10도, 0도면 어때요?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요. 혹은 꼭 역으로 이제 1000도, 0도 이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똑같은 거리에서도 이 농도 차가 얼마만큼 세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전달되는 그 디퓨전에 의해서 전달되는 플럭스는 훨씬 더 많아진다가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도 차를 2배를 올리면 그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 혹은 트랜스퍼는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온도 차가 나는 게 이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랑 조금 더 떨어져 있을 때랑 어디가 더 빨리 일어나요? 가까이. 왜 그럴까요? 이 디퓨지브 프로세스는 그 분자들끼리 직접 인터랙션에 의해서 가령 전도 같은 걸 예를 들면 몰레큘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를 때려서 직접 전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전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동일한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는 양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 디퓨지브 프로세스에 의해서 뭔가가 전달될 때 경험적으로 이건 우리가 이제 경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두 지점의 농도 차가 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따라서 그게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가령 똑같은 100도의 온도차에 가령 1cm가 떨어진 두 물질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도 얘를 쇠막대기로 하느냐 나무 막대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양은 천양지차잖아요. 그러면 쇠냐 나무냐 혹은 유리냐 이거를 결정짓는 그 팩터가 요거라는 거예요. 디퓨지비티라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확산도 혹은 열 전도도 혹은 그러니까 서말 디퓨지비티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비례 계수. 그럼 요거의 단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의 단위를 내가 알고 싶은데 뭐 요거의 덴시티는 뭐예요? 요거 나누기 미터의 3승이고 거리는 이제 미터니까 그럼 얘를 나누면 요쪽은 요거 분의 요거 오버 미터의 4승이 되고 여기는 미터의 제곱 세크가 되는데 얘하고 얘가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 모멘텀이든 열이든 매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다 지워지고 남는 건 뭐예요? 요거의 유닛은 뭐만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요거 D라고 하는 거는 mass diffusivity를 이야기해요. 확산도. 그리고 여기서 브라켓은 참고로 요 녀석의 유닛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 유닛은 미터 제곱 퍼 세크.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를 뭐 매스나 혹은 에너지나 모멘텀으로 지정하지 않았죠. 지정하기도 전에 지금 없어져 버렸어. 그 얘기는 얘가 mass diffusivity뿐만 아니라 thermal energy, thermal diffusivity나 혹은 momentum diffusivity 모두 미터 제곱 퍼 세크의 단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만, 알파. 근데 얘를 뭐라고 불렀죠, 제가? thermal diffusivity라고 불렀어요. 근데 잠깐만, 이게 그럼 thermal diffusivity는 그러면 어떤 온도 차가 있고 거리가 있을 때 전도에 의해서 해당 물질마다 얼마만큼 빨리 된다는 건데 그러면 쇠 같은 건 thermal diffusivity가 나무 같은 녀석보다 부도체의 나무보다 훨씬 더 높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렇게 열 전도가 얼마만큼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물성치는 뭐가 있죠? 우리말로 열 전도도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rmal diffusivity가 아니고 thermal conductivity예요. 찾아보세요. 열 전도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 전도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열 전도도잖아요. 그 영어로 thermal conductivity고 보통 K라고 써요. 잠깐만요. 걔가 다 같은 거는 제 thermal diffusivity 이거는 알파거든요. 얘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네, 물리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지만 단위가 일단 다르죠. 그게 그러면 왜 다른 걸 쓰지? 또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쓰지. 사람 귀찮게, 그죠? 네, 그러면 왜 이걸 쓸 수밖에 없고 저게 어떤 의미고 K랑 알파는 어떤 관계에 있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열전달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비슷하게 요 누라고 쓰는 V 아니에요. 누입니다. 얘는 유체역학 들으신 분은 보셨죠? 제가 뭐죠?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키네마틱 비스코시티하고 그냥 비스코시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죠. 달라요. 둘 다 점도를 나타내는데 쟤는 동점도라고 해서 점도를 뭘로 나눈 거예요? 밀도로 나눈 거잖아요. 그게 이제 키네마틱 비스코시티인데 키네마틱 비스코시티의 다른 이름이 모멘텀 디퓨지비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이제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보면 비스코시티하고 키네마틱 비스코시티하고 확실히 유닛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서로 다른 뭔가 이제 값을 쓰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약간 사촌지간이다. 근데 그럼 매스 디퓨지비티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있냐? 네, 없어요. 얘는 이거 하나예요. 얘는 이거 하나예요. 얘랑 얘만 비슷한데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써. 그럼 왜 얘는 이것만 쓰는데 얘는 이렇게 두 개씩 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세 개가 보면 내가 다루는 대상이 매스고 에너지고 모멘텀이고 다 다르지만 디퓨지브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 디퓨지비티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퓨지브 프로세스가 사실 트랜스포트 피노메나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핵심이 되는 요 어떻게 보면 비례 계수가 다 같은 그 단위를 갖는다는 거에 착안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화공과의 그 선배들이 요걸 잘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학문 분야로 이제 잘 만드신 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런 전달 현상, 트랜스포트 피노미나라는 학문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개론 내용이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열민물질 전달, 뭐 유체역학도 그렇지만 열민물질 전달도 우리가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실린더 좌표계 이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벡터식을 또 많이 다루니까 이게 벡터 캘큘러스 관련된 내용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오늘 하고 다음 주 해서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적인 거를 좀 배우시게 될 건데 혹시 여기서 이제 공학수학 기초 수업 들으시나요? 공학수학 기초 수업 모든 분 많이 비슷하네요. 한 반 정도 되시는 분은 이미 들으셨고, 그래서 한 반 또 이상은 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의에서 빼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린더 좌표계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벡터 오퍼레이터인데 얘가 직교 좌표계에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물질이 전달이 되려면 혹은 물질이나 에너지나 모멘텀이 전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치에 따른 뭔가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변할 때 가령 뭐 물질의 농도 혹은 에너지의 농도 혹은 뭐 그냥 온도라고 하죠. 쉽게 온도가 차이가 나거나 물질의 농도가 차이가 나거나 혹은 모멘텀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차이 나는 정도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제 기울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x를 x 방향으로 1m 갔을 때 어떤 농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럼 그런 차이를 3차원 공간상에서 하나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레디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에 따른 농도나 컨센트레이션의 변화가 결국은 그게 있어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뭔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걸 많이 쓰는데 얘를 특히나 이런 실린더나 그 구좌표계에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간단하게 저랑 같이 살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린더 좌표계는 뭐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3차원 공간상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XYZ 직교좌표계잖아요. 근데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이런 이제 파이프 플로우 같은 거는 사실 요 파이프의 벽면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파이프의 벽면을 직교좌표계에서 표현하기가 되게 그지 같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실린더 코디네이트인데
이 실린더 코디네이트는 결국은 요 Z는 직교좌표계의 Z하고 똑같아요. XYZ 할 때 그 Z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XY 대신에 R 세타를 쓰는데 여기서 R 세타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평면 XY 평면에서 그러니까 XY 직교좌표계를 쓰면 X좌표, Y좌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해서 이 2차원 상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다르게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하고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X축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변화한 그 거리, 그러니까 각도로 표현하는 그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 R하고 각도. 그러면 요 점은 이렇게 되고, 그럼 또 다른 점은 요거. 그러니까 요 원 위에 있는 점은 세타를 쭉 바꿔가면서 서로 다른 점으로 다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어사인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은 저 원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점은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점, 이 안에 가령 이 점은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은 이 점은 거리가 얘보다는 좀 짧고 각도는 얘보다 조금 더 간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R 세타로 표현한 걸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 혹은 극좌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길이를 붙인 Z 방향에 높이를 붙인 게 실린더 코디네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는 XYZ하고 R세타 G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고 혹은 R세타 G를 XY로 표현했을 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녀석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은 내가 얘를 XYZ 형태로 돼 있는 거에서 이 내용이 이거 왜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직교좌표계에서는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 표현이 되게 쉬워요. X 성분은 X 방향으로 편미분 하면 된다. Y 성분은 Y 방향으로 편미분 하면 된다. Z 성분은 Z 방향으로 편미분 하면 된다. 끝이야.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고 생긴 것도 되게 명확하고 좋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아니라 R 세타 Z일 때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여기가 표현돼야 되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라운드 R, 라운드 세타, 라운드 G 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R 세타 G를 그냥 ER, E 세타 E G로 해서 표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면 얘하고 얘를 다 모두 뭐에 대해서 R 세타 Z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로 다 표현해줘야 돼요.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 X 여기는 다 X로 표현되는데 여기는 세타 R 세타 라운드 세타 이렇게만 표현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근데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네 이게?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제 체인 룰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걸 얼마만큼 잘 그러니까 공학 수학 기초를 안 들으신 분이 얼마만큼 따라오셨는지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잠깐 다시 좀 천천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체인 룰이 뭐냐? 그래서 체인 룰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가령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뭐 이게 함수가 뭐 3차원 공간상의 어떤 지점에서의 온도도 좋고요. 어떤 농도도 좋고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령 이 방 안에 어떤 지점의 온도라는 거는 위치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위치를 직교좌표 XYZ에 따라서 다 달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위치 XYZ에 따라서 다른 녀석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좌표를 R 세타 Z 좌표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XYZ가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를 내가 이렇게 XYZ의 함수로 볼 때는 저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이 굉장히 쉬워요. 명확하고. 왜?
우리가 편미불인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독립인 세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나머지 두 개 변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고정하고 x 하나만 이제 변수로 보고 내가 이제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x 방향으로의 어떤 미분은 y나 z가 x가 변한다고 해도 y나 z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약간 바꿔서 얘를 물론 xyz의 함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r 세타 z의 함수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변수를 r 세타 z로 표현을 해서 바꿔버리면 얘는 더 이상 xyz만의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걔를 내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만일에 x가 변하잖아. 그러면 그런 변화가 과연 r만 변화시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r만 변하고 y가 변할 때 세타만 변하고 z가 변할 때 z만 변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앞에서 제가 적어드린 걸 한번 볼까요? 자, r하고 세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x가 변하면 r은 당연히 변해요. 그죠? 그런데 r만 변해요? x가 여기도 들어있잖아. 그 얘기는 x가 변하면 그 변화가 r도 변화시키고 세타도 변화시켜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x가 변할 때 그 x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궁금한 건 여기서는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x의 변화로 인해서 이 함수 f의 변화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가 나는 궁금해. 그런데 얘를 r 세타 g의 펑션으로 보고 얘를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x가 변하면 그 변화 x의 변화가 뭐를 변화시켜요? r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그 r을 변하면 그 r은 또 뭐를 변화시켜요? 함수 f가 r의 함수니까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겠죠. 그러면 요 표현에서 자 x가 변할 때 그 변화가 뭐를 변화시켜요? r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그 r이 변할 때 다시 함수 f가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결국은 x가 r을 변화시키고 그 r이 다시 함수 f를 변화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연쇄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체인 룰이에요.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항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x를 변화시킨 게 내가 변화시킨 x가 변수 r을 변화시키고 여기 보면 x를 변화시키면 r이 변하잖아. 그럼 이 r이 변하면 그 r은 다시 또 요게 r의 함수니까 f 자체를 변화시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x의 변화가 r의 변화를 만들고 그 r의 변화가 만든 f의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있냐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죠. x가 변하면 r만 변하지 않아요. 뭐도 변해요? 세타도 변해요. 그럼 세타 변한 건 어떻게 구하냐? 세타 변한 거는 더 해줘야지. 어떻게? 자, 이번엔 요 항을 보시면 x의 변화가 뭐를 변화시켜요? 세타를 변화시켜. 그러면 이 세타가 변하면 f가 세타의 함수니까 요 f 자체도 또 변할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세타가 f를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x가 변할 때 그 x가 세타를 변화시키고 그 세타가 변해서 f를 변화시킨 정도예요. 얘는 근데 얘랑 다르죠. 왜냐하면 요 r이랑 세타는 별개거든. 서로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세타의 변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다시 체인이죠. x가 세타를 변화시키고 그 세타가 다시 f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체인이에요. 마지막 체인은 사실은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을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변하면 그 x가 z를 변화시킬 거고 그 z가 다시 또 f를 변화시킬 거다. 해서 체인으로 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x가 변할 때 z는 안 변하죠. 왜냐하면 x, y, z에서 똑같이 x가 변해도 z는 변화를 안 시키거든. 그게 실린더 코디네이트의 이 z나 x, y, z에서 이 z는 똑같은 z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얘는 0이죠. 얘는 0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얘는 고려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떤 x에 대한 미분을 r이나 세타로 변화로 하려면 결국은
요걸 정리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요 R에 대한 미분, 세타에 대한 미분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요거를 각각 곱해주면 되는데 얘가 뭔지를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변할 때 r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 변화율을 내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어떻게 해요? r이 x의 함수네요. 자, r이 x의 함수 맞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미분하시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합성함수 미분해야 돼, 그죠? 루트 안에 또 x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겉에 있는 루트, 그러니까 2분의 1승을 미분을 하면 앞에 있는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돼서 얘가 분자로 내려오겠죠. 이 녀석이. 그거 끝이에요? 아니죠. 요 x 제곱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걔를 또 곱해줘야 되잖아요.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그러면 걔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크게 겉에 함수를 미분한 게 요만큼이고, 그죠? 거기에다가 요 안에 들어있는 x의 제곱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준 합성함수 미분한 녀석이 저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r분의 x 때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모든 거를 r 세타 z로만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x가 뭐라는 걸 알아요.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넣으시면 결과적으로 x가 변할 때 r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결국은 그 값이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이번엔 세타를 x 근데 세타가 x의 함수는 맞는데 아크탄젠트 미분하면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적어드려요. 자, 아크탄젠트는 결국 요 아크탄젠트 아기면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서 1을 더한 다음에 분모에다가 내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녀석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 x분의 y 제곱이 여기 들어가고 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냥 x가 아니라 x분의 y잖아요. 그럼 x분의 y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럼 그걸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아크탄젠트니까 요거 자체가 x분의 y의 제곱으로 들어가고 요거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예요. 얘는. x분의 y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y가 되죠. 그래서 얘를 복잡해 보이지만 위아래다 이제 x 제곱을 곱해줘서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y가 나오는데 쟤는 r 세타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죠? 요 r 제곱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어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r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물론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써드린 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은 r과 세타에 대한 미분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 걸로 하시는 좋은 방법은 지금 제가 라운드 x에 대해서 이제 유도를 해드렸잖아요. 똑같이 y에 대해서 한번 유도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손으로 해도 10분에서 20분 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직접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면 이 과정이나 이거를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그 식을 내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실린더 코디네이트나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다룰 때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유닛 벡터들이 위치마다 바뀐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오늘 강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고요. 다음 주 강의 내용이 이제 다이버전스 이제 계산할 때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R이나 E세타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ER이라는 건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세타는 여기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에 여기에 수직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요 점에서는 ER, E세타가 여기지만
이게 여기나 여기 혹은 중간이 되면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요. 유닛 벡터의 방향 자체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바뀌어요. 위치마다. 그럼 뭐 저기 직교좌표계도 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왜? 여기서는 EX, EY. 그럼 여기서는 EX는 EX, EY. 여기서는 EX, EY인데 자, 얘나 뭐 다른가요? 뭐 제가 좀 길이를 실천을 해서 길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유닛 벡터 길이는 1이니까 시작점이 다른데요. 벡터는 시작점이 달라도 크기랑 방향이 똑같은 건 같은 벡터죠. 보시면 요점이나 EX 혹은 EY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직교좌표계에서 유닛 벡터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안 변해요. 크기가 항상 1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ER이 여기지만 여기가 되면 ER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서는 또 여기고. 그러니까 쭉 위치마다 계속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R에 따라서는 안 바뀌는데 세타 즉 이제 요 각도에 따라서는 바뀌는 게 여기 식에 나와 있어요. ER 2세타를 이제 EX, EY 유닛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만 봐도 얘가 세타가 바뀌면 ER이나 이 세타가 위치마다 다 방향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크기는 보시면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항상 1이니까 크기는 항상 1을 만족해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R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심에서 여기에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유닛 벡터들이 방향이 바뀔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R의 때에서는 얘는 항상 컨스탄트가 맞아요. 그런데 세타는 어떻죠? 세타는 달라요. 이게 보시면 직접 한번 해보죠. ER이라는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래. ER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얘를 미분해 보시면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세타에 대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 나오죠.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2세타가 돼요. 그대로. 얘는 이번엔 2세타를 미분해 볼까요? 그럼 얘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잠깐만. 위에 있는데 대신에 마이너스가 다 달려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유닛 벡터 자체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바뀌어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주에 다이버전스 같은 거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정리하실 때 저 포인트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그게 잘 이해가 되실 거다. 물론 Z에 대해서는 다 이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표현을 해보면요.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디언트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 그레디언트가 직교좌표계에서 되게 쉽고 명확한데 얘를 실린더 좌표계에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얘를 아까 우리 같이 대한 요 R세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EX는 요쪽으로 ER 2세타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넣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계산한 걸 가지고서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항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정리해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X랑 똑같아. 라운드 R, ER. Z는 당연히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고 다른 건 이거 하나예요. 여기서 보시면 라운드 세타가 아니고 뭐예요?
앞에 r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근데 얘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세타 각도라는 건요 길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건 어떤 특정 길이로 나누는 게 미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의인데, 그러니까 세타만큼 움직였다. 가령 여러분 여기서 세타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세타만큼 움직인 게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인 걸까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는 게 결국은 아크랭스 혹은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타만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세타만큼 움직였어. 그럼 여기서 요만큼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움직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니까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라운드 세타 혹은 D 세타만큼이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 이것만 라운드 세타가 아니라 얘도 라운드 세타예요. 왜냐면 얘도 각도 세타만큼 움직였잖아. 얘만인가? 얘도 아니면 얘도 다 세타만큼 움직인 건 똑같은데?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야, 중간에 있는 애야, 바깥에 있는 애야. 그걸 정하려면 뭘 해야 돼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에 대한 정보를 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요만큼일 때랑 어때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동일한 각도를 움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타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는 혹은 미분을 하려면 반드시 앞에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같이 곱해져 줘야 이게 어떻게 보면 호의 길이를 주거든요. 여러분들 호도법에서 그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곱하기 각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다. 요 아크레스만큼 움직인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실제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 그 내용을 체인 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로 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조금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좌표가 되면 훨씬 더 좀 복잡해져요. 이게 파이라는 녀석이 들어오면서 좀 복잡해지는데, 세타는 이제 똑같은데 이제 파이가 되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그 실린더에서는 이게 Z가 다 0이었는데 파이가 되면 얘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그래서 이 녀석이 좀 뭔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걸 만드는데, 근데 이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고 구좌표계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살짝은 실린더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크게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저걸 안 배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뭐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뭐 반도체 관련된 뭐 이런 거 제대로 좀 연구하고 제대로 알려면 양자역학 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이 결국 구좌표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좌표계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할 정도면 제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안 넣었을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한 정도고,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좀 복잡해지고 달라지는지를 다음 주에 제가 구좌표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구좌표도 그렇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거나 뭐 이해하거나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익혀보시면,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거는 공학이나 과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언어에 해당하는 거라서 수학 실력이
정말 어느 정도 이상 되시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나 더 중요한 내용들을 따라가거나 이해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